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DP에는 없으세요? 네. 이영찬. 비 많이 왔죠?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난주에 한 주 쉬어가지고 좀 더 새로울 것 같은데, 저희가 저도 처음에 이 우드터닝 시작할 때는 그냥 일주일만 쉬어도 기계가 돌아가는 게 무섭고 칼대기가 무섭고 그랬었어요. 이게 지금 배우시는 분들 잘 안 배우는 거 충분히 저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일단은 뭐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슬럼프라는 건 무조건 있는 거니까 그 점 감안하시고요. 이제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처음에 좀 작업이 어려운 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좁고 깊은 게 사실 속파기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요 정도 직경에 이 정도 직경에서 한 요 정도 깊이까지 파라고 하면 일단 칼받침대도 좀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냥 무작정 되고 있는 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깊다 보니까 다른 그냥 넓고 좀 이렇게 풍만한 거보다 파는 양은 적은데 그래서 작업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리는 그런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좁고 깊은 거. 다행히도 이제 뭐 컵이나 이런 것은 아주 깊지는 않으니까 부담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뭐 그렇게 깊은 뭔가 오브제를 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그런 이제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보조 장비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 경우니까 가리칼이 있다고 해서 뭐 아무리 깊은 것도 다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훈련은 점진적으로 기술을 쌓아나가야지 이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소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지 아무리 목공을 다루는 사람들, 가구나 조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우드터닝도 잘할 거다. 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에요. 분명히 나무를 다룬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분야입니다. 같은 목공이긴 하지만은 그동안에 축적된 뭐 가구나 이런 걸 만들 때 사용했던 테크닉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드터닝은 완전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질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천재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배운 적은 없는데 나는 목공을 다루는 게 소질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내가 가리칼을 하겠다. 가리칼 만들어 달라.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라 직접 실천을 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이 우드터닝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질 있는 분들을 쭉 보면 연습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래 가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소질이 있다고 제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30년 동안 했으니까 소질이 있으니까 했겠죠. 제가 소질이 없고 진짜 이걸 아무리 해봐도 실력이 늘지 않고 그러면 중간에 다 포기했을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끈기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근다고 해서 내가 다른 분야, 목공을 다루는 뭐 가구, 조각 이런 데 소질이 있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질 못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질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소목도 조금은 해봤는데 좀 해보니까 소질은 있는 것 같은데 더 발전되게 해보지를 못했고요. 뭐 조각이나 이런 건 아예 안 해봤고 기타 뭐 가구 만들기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좀 왜 그러냐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쪽에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쓰면 소질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중간에 조금 배웠는데 뭐 이렇게 장부 짜맞춤이나 이런 건 조금 해봤는데 뭐 사방탁자 이런 걸 해봤는데 제가 이제 요점은 이 우드터닝 기술은 너무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툴들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드터닝 툴은 웬만하면 제가 생소한 것도 이렇게 갖다 주면 다룰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칼들은 베어내는 각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긁어내는 각도가 존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그 핵심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그 칼 받침대하고 어떤 구조에서 어떤 각도로 비틀었을 때 캐치가 안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고 제대로 커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파악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가리칼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게 충분히 수행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드터닝 경력이 아주 길지는 않다 보니까 스핀들 가우지나 핑거네일 가우지, 볼 가우지 이런 걸로 속파기를 많이 해봤는가? 그게 어느 정도 기술의 그 뭐냐면은 빠른 성장이 좌우를 합니다. 성장을. 일례로 이제 제가 다루는 툴을 국내에서도 판매를 해봤는데 전혀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르잖아요. 이제 사전에 뭐 권장은 하죠. 다른 툴을 뭐 1년 이상 해본 사람한테만 권장을 한다. 근데 내가 일일이 그걸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상에 보이는 그런 그 호기심,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지름신이 강림해가지고 이거 하나면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가지고 해보니까 안 돼가지고 자꾸 전화해갖고 물어보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도 판매를 해보고 일본에도 판매를 해보셨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가리칼을 다루는 제가 사용하는 가리칼은 처음 사용해보는 거지만 다른 툴들을 많이 써봤어요. 서양에서 사용하는 후크 툴도 사용해보고 근데 많이 달라요 저거하고. 근데 독일의 그 램프쉐이드를 깎는 우드터너는 특별하게 저한테 교육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적용해서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몇 번 사용해보고 뭐냐면은 이제 독일 자체에서 후크툴을 만드는 걸 자기는 쓰는데 사실 비용적인 면에서는 그게 훨씬 독일에서 생산하는 게 더 싼 것 같다. 내게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걸 사고 싶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작업 효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작업 효율이라는 것은 뒷받침돼야 되는 게 테크닉이에요. 본인이 이 칼에 대해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훌륭한 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칼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전 작업들이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계 해준 상태에서 해야 되고 작업 그 순서도 이제 기물이 커지고 길어질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비단
선질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선질, 눈질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 조금 설명드리려고 제가 책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앞으로의 그 작업 교육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컵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제는 그릇 위주로 그 다음에 항아리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지금 오늘 6주 차죠? 맞습니다. 네, 3주 9주 차부터 샐러드 볼이니까요. 삼합볼이니까 3주 정도 하고요. 이제 원래 18회로 계획이 잡혀 있지만 아마 연말에 남원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좀 더 수업을 뭐 2, 3회 더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해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도 한 2회 정도는 제가 더 할 겁니다. 고강 수업을 2, 3회 정도는 그냥. 그래서 삼합볼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걸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먼저 이렇게 그냥 볼을 한번 3주차에 걸쳐서 연습을 해요. 그냥 단합을 그냥 하나짜리를. 그래서 속하기 과정은 숙달되면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개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이제 만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척 사용법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선질은 제가 이제 뭔가를 기물을 만든다고 하면 척 사용은 최소화할 겁니다. 왜냐하면 척이 그렇게 고정지그로서 제가 한 30년 해온 결과 편리하긴 하지만 아주 좋은 고정 도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생각처럼 빠지지는 잘 않게 잘 구조화되어 있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홀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재래식 도구들이 오히려 더 튼튼한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강제로 쪼여졌을 때 나무의 물성이 그렇게 걔를 많이 버텨주지를 않고 계속 줄어듭니다. 가공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동이 생기고 그런 영향이 많죠. 그렇지만은 머리목은 뭐냐면은 끼어 박아 넣는 거예요. 끼어 박아 넣어버려 아예. 그러니까 얘를 꼼짝달싹 못하게 끼어 박아 넣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동에 대한 영향이 적습니다. 근데 귀찮죠. 만들기가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척을 사용하는데 진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브테일도를 사용한다. 그러면 최대한 넓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기물은 이렇게 큰데 나는 모양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모양을 딱 만들어 가지고 아주 나는 굽이 작았으면 좋겠어. 그 작은 조를 올려갖고 하면 여기를 소파하게 하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 유튜브 우드터닝 영상을 볼 때 검색어를 러시안 이게 맞나요? 이게 SS인가? 하여튼 러시안 우드터닝 뭐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차이니스 우드터닝 뭐 이렇게 쳐보시면 근데 서양인들은 거의 척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없어요. 근데 러시안 우드터너들 러시안 방식, 중국 방식 얘네들은 우리나라 방식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가리 하시는 분들이 우드터닝 유튜브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러시아 방식 또 중국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희하고도 틀려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컵 형식의
그게 대표적인 건데 그냥 나무를 때려 박았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막 몇십 년 한 보수분들이라서. 근데 그분들도 실수하고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긴 걸 때려 박고 빠지면 옥수수가 날아가죠. 근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보수가 되면 약간 인간들의 특성상 안전불감증이 생기죠. 그래서 다쳐도 뭐 자기는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세게 날아오는데 자기는 예상해서 날아올 것 같으면 딱 피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미리 피해 있는 거죠. 미리 피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간 걸 본인이 착각해갖고 그걸 피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절대 못 피합니다. 그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세도 만약에 이게 잘못하면 빠지면 얼굴로 튀어오겠다 그러면 자세를 이렇게 바꿔서 하는 그런 그 노하우도 생기게 돼요. 이제 오랜 경험을 쌓게 되면. 그거보다도 안면 보호를 딱 끼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안면 카바나.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모양에 따라서 그또 블랭크의 크기의 한계 때문에 척조의 한계 때문에 내가 큰 걸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물의 부재가 조금 여유 있게 잘라주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면판에다가 볼트로 체결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더 진동이 없는 수가 많아요. 근데 면판을 사용해서 볼트를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또 있죠. 조금 충격이 오면 이게 꽉 잡아줘야 되는데 헐렁해져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서 굵은 나사를 써야 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척은 이건 눈질이나 흔질이나 동일합니다. 보통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요건 굽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봤어요. 요건 이제 눈질인데 이렇게 모양을 잡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물려고 해요. 완전히 완성을 해가지고 가짜국 없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척은 구조상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조이는 힘으로만 잡는 것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여기 닿아서 조이는 힘으로만 하는 것. 이게 푸시컷으로 밀었을 때 이 저항을 버티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외형 깎아서 해주고 또는 이제 도구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속파기하고 여기 자국 남는 거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내가 감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릇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께가 틀려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그릇을 외형을 작업을 할 때 만약에 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보다 좀 작은 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기 가짜 굽을 만들어주고 여기 센터가 표시가 돼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전보조로 물어주고 여기를 그 전보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굽을 물어준 자국을 없애주는 용도가 아니고 가짜 굽을 없애주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재가 좀 내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딱 이게 재단을 할 때 딱 막 내가 높이를 5cm의 그릇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5cm로 딱 자르면 가짜 굽을 만들면 너무 또 납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이렇게 그 재단을 해서 가짜 굽을 만들어서 나중에 없애주는 방법으로 해야. 그게 왜 그러냐면 도브테일 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닿아야 이 밀었을 때 얘는 허공에 떠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그냥 완성을 해버려요. 이쪽을 완성을 해봐. 허공에 떠 있을 때 얘 미는 힘을 버티질 못해요. 근데 여기에 면이 딱 닿아버리게 되면 어느 정도 버텨준다는 얘기죠.
얘보다는 훨씬 많이 잘 버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요. 기물은 이렇게 기물이 큰데 나는 이렇게 갖고 외국 애들 그 그릇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쬐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라인이. 근데 이제 초가리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외형을 이렇게 싹 깎아놓고, 근데 가짜고 여기다 만들면 되겠지. 여기서 잡아가지고 얘를 속을 팔라고 하는데 환장을 해요. 막 떨고 진동을 하고 막 날아가 버릴 것 같고, 특히 눈질은 이 무게가 무거운데 이렇게 그 뭐냐면 굽을 작게 만들어 놓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찢어져서 결이 이렇게.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형 작업을 할 때 완성을 거의 안 합니다. 요 정도 해놓고 나중에 다시 줄여준다. 속하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머리목이나 전보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목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씌워놓고 두께를 예측해서 이제 다시 여기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도 속을 파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두 번 할 거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끝내는 게 완성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그 어떤 홀딩이 돼 있어도 작업 순서가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이렇게 눕혔을 때 이런 함지박을 깎는다. 그다음에 선질 기준으로 드릴게요. 선질은 이렇게 파서 처음에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 깊이까지 뚫었어요. 이렇게 뚫었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요. 지금 급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칼을 쑥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왕창 깎으려고 해요. 그러지는 않죠. 왕창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그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깎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눈질도 배우셨을 때 그랬죠. 눈질 그릇 깎을 때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테두리 두께를 미리 잡아놓고 점진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 바닥 두께가 좀 충분히 있을 때 여기를 깎아줘야 흔들림이 없는데 초보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부터 잡아버려요, 두께를. 그러면 여기가 얇은데 여기 깎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죠. 진동이 생기고 여기 처리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바닥 공사를 대충 하고 건물을 쌓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닥 쪽은 기초 공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바닥은 두께가 좀 충분히 얘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 두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기부터 마무리를 해놓고 여기가 완벽하게 마무리 됐을 때 이제 여기를 두께를 잡아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런 걸 이게 선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갖고 처음부터 깊이 넣어갖고 이렇게 파려고 하지 말고 외형도 마찬가지예요. 외형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단을 해나가는데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막 모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속파기는 더 예민합니다. 이렇게 가서 이쪽부터 이렇게 파서 이 두께가 충분히 여기 있을 때 여기를 미리 잡아놓고 계속 깎아 들어가면 실수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항아리 같은 경우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항아리. 보이지 않는, 항아리는 보기도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리칼을 사용하기도 하고 할로윈프를 사용해야 되는데, 항아리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눈질 항아리하고 선질 항아리 조금 다르긴 한데, 자, 먼저 이제 깊이를 뚫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두께까지. 그리고 도달 목표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두께를 전체적으로 한 5m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파고 싶다. 근데 초보자들은 그냥 무조건 깎아요.
그냥 깊이 뚫어놓고 여기서부터 그냥 깊이만 파려고 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파버려요, 막. 어떻게 해서든 용을 써가지고 파요. 근데 이제 여기가 얇아졌어요, 먼저. 이렇게. 여기를 대면 울어요. 나무가 울어요.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깨지거나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순서를 가져가야 되냐면, 먼저 구멍 깊이는 뚫어주는 게 좋죠. 이것은 이렇게 뚫어놓고 바닥 깊이까지. 1번. 어느 정도, 이렇게 쓰면 어느 정도까지 폭으로 이렇게 파주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바닥 끝까지 여기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기 1번이라고 칩시다. 여기 한쪽만 그릴게요. 어차피 대칭으로 깎이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여기를 잡아요. 9번.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여기가 두께가 충분히 있을 때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 9번은 여기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또 이제 10번, 11번, 그 다음에 여기까지 12번 이런 식으로 13번, 14번, 15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게 뭐 헤드에서 먼 쪽부터 두께를 쭉 잡아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먼저 얇아지면 안 될 부위가 얇아져 버려요. 여기 특히 항아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얇아져 버려요. 여기 바닥보다는 바닥은 막 깊이 파기가 힘드니까 막 용을 안 되는데 여기는 잘 파져 여기. 그러면 여기가 먼저 이렇게 얇아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 깎을 때 깎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해요. 네. 왜 그러냐면 항아리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두께를 계속 체크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고 똑 떨어져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것도 보면은 좀 제가 실수한 거 있어요. 이것도 안 보이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비춰보면 이쪽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면 빛이 투과가 돼요. 한번 봐보세요. 잘. 그죠? 아래쪽 네. 한 군데가 빛이 투과되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입구 쪽, 이쪽을 더 얇게 하고 싶은데 거기를 칼을 대면 나무가 흔들려요. 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작업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질에서 외형을 먼저 깎아야 되느냐, 속파기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딱 정답은 없어요. 속을 먼저 팔 수도 있고 바깥쪽을 먼저 팔 수도 있어요. 단 바루 형태는 바루의 형태 뭔가 포개져야 된다. 이런 때는 속파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그냥 단일품의 밥그릇, 굽이 있는 밥그릇 이런 것은 보통 외형을 먼저 깎고 속파기를 하죠. 근데 굽이 작아야 된다 할 때는 외형을 완성을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해가지고 외형을 대충 해준 다음에 굽이 이게 진동에 영향을 안 받을 정도 사이즈로 해서 해준 다음에 속파기를 하고 다시 한번 머리목 또는 전보조에 끼워서 두께를 외형을 다시 한번 작업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형태를 하기 전에 요건 이제 굽이 없잖아요. 요건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 한번 연습을 하고요. 이 모양을 연습을 좀 해야 이 삼합보를 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오늘은 굽이 있는 것 이렇게 약간 앞에를 약간 오므려줘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굽이 있는 걸 한번 해보는데 가짜 굽을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없애주는 그런 식으로 작업 과정을 시범을 보여주고 따라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겠습니다.